한국이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바로 북극에서요. 42년간 쇄빙선을 설계한 저는 크렘린 직통 전화를 받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오류 아닙니까? 다시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바렌츠의 훈련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국 3배 속도, 러시아 완패, 60년 북극 지배자가 정말 한국에게 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무르만스크 북극함대 본부 설계국. 제가 42년째 일하는 곳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땀 안에 얼어붙은 바다, 정박해 있는 거대한 쇄빙선들, 이 풍경을 보며 저는 항상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니콜라이 페트로프. 1983년 레닌그라드 조선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이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었지만 북극에서 우리의 지배력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제가 설계한 쇄빙선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야말 7만 5천 마력의 괴물, 시비리 60메가와트 원자로 2개를 품은 거인, 그리고 최신작 아르크티카 3m 얼음을 시속 이노트로 깨며 전진하는 북극의 황제. 오전 9시 정각 제 책상 위에 빨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 전화는 특별합니다. 크렘린 직통이죠. 42년 동안 이 전화가 울린 건 5번뿐이었습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세르게이 쿠즈네초프 북극함대 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였죠. 네, 사령관 동지, 지금 즉시 모스크바로 와야 하오. 헬기를 보냈소. 무슨 일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죠. 노르웨이가 배신했소. 우리가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다오. 저는 잠시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연구기지 프로젝트는 우리가 따놓은 밥이었습니다. 15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쇄빙 연구선 건조 사업. 노르웨이는 항상 우리 쇄빙선을 사용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가 수주할 거라 확신했죠. 한국이라뇨? 하나오션 말입니까? 그렇소. 어제 오슬로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사령관 동지, 한국은 쇄빙선이 아라오노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겨우 7,000톤짜리 연구선이죠. 우리 아르크티카는 33,000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니콜라이 사령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스펙을 봤소. 1.5m 두께, 얼음을 시속 5노트로 연속 파쇄. 연료 효율은 우리보다 40% 높고 건조 기간은 4년. 우리는 보통 7년 걸리지 않소?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조작된 정보일 겁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노르웨이 북극위원회가 직접 검증했다오. 라르스 안데르센 의장이 서명했소. 라르스 안데르센, 그를 저도 잘 압니다. 30년간 북극을 연구한 노르웨이 최고 전문가죠. 그가 거짓 데이터에 서명할 리 없습니다.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4시간. 그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뭘 놓친 것인가? 모스크바 국방부 지하 회의실,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북극 전략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었죠.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크린의 하나오션의 쇄빙선 설계도가 떴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체 구조, 쇄빙날의 각도, 엔진 배치, 모든 게 우리와 달랐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니콜라이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려면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정보국 대령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 그린란드에서 있었던 일을 아십니까? 덴마크 연구팀 73명이 빙산에 고립되었을 때 우리 쇄빙선 로모노소프가 구조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얼음이 너무 두꺼웠죠. 그런데 한국 아라오노가 나타나서 불가능해 보이는 루트를 개척했고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그게 운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네, 우리가 입수한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라오노가 얼음을 깨며 전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마치 얼음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들이 개발한 신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적 경로 탐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42년 동안 저는 쇄빙선 설계의 정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령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니콜라이, 다음 달 바렌츠에서 국제합동훈련이 있소. 한국도 참가한다오. 그들의 신형 쇄빙선을 직접 볼 기회요. 가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요. 러시아가 북극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불안감이 엄습했죠. 정말 우리가
여전히 북극의 주인일까? 그날 밤 저는 무르만스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베리아의 끝없는 설원. 우리가 지배한다고 믿었던 이 땅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2년, 제 인생 전부를 바친 시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무르만스크 설계국에서 밤낮 없이 한국 쇄빙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이 입수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죠. 하나오션이 개발 중인 차세대 쇄빙 연구선 K-아이스브레이커 1. 12,000톤급, 길이 120m. 우리 기준으로는 중형 쇄빙선입니다. 하지만 성능 수치는 대형 쇄빙선을 능가했죠. 말도 안 돼. 저는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K-아이스브레이커 1의 추진 시스템 분석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지포드 추진기 3개, 각각 7.5메가와트, 총 출력은 22.5메가와트. 우리 11위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쇄빙 능력은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답은 선체 설계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더군요. 더블 액팅 선체, 앞으로도 뒤로도 똑같이 쇄빙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선체 표면에 특수 코팅을 했다고 합니다. 얼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나노 기술이라는데 우리는 그런 기술 자체를 모르고 있었죠. 젊은 엔지니어 알렉세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그가 가져온 건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거제도 하나오션 조선소, 거대한 도크에서 뭔가를 건조하고 있었죠. 이게 K-아이스브레이커 1입니까?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건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알렉세이가 시간대별 사진을 펼쳤습니다. 석 달 전 용골 거치, 2달 전 선체 중간부 완성, 1달 전 상부 구조물 설치. 우리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블록 건조 방식을 극도로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미리 만든 부분을 조립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데, 저는 알렉세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쇄빙선은 일반 선박과 다르다고. 극한의 압력을 견뎌야 해. 블록 조립으로는 그런 강도를 낼 수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포스코가 개발한 특수강철에 관한 보고서였죠. 극지용 특수강 K-스틸 500, 영하 60도에서도 강도를 유지하고 일반 강철보다 30% 가볍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개발해왔대요. 10년.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한국이 10년 전부터 북극을 준비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르게이였죠. 니콜라이, 더 큰 문제가 생겼소. 뭡니까? 캐나다가 한국과 손잡았소. 5척의 쇄빙선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했다오. 저는 수화기를 놓을 뻔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다음으로 큰 북극 연안국입니다. 그들이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그뿐이 아니오. 덴마크도 한국과 협상 중이라는 정보가 있소. 그린란드 구조 작전 이후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우리 쇄빙선들이 갑자기 낡고 무거워 보였죠. 다음날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습니다. 크릴로프 국립연구센터, 러시아 조선 기술의 심장부입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연구소장 이반 볼코프가 저를 특별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니콜라이, 이건 극비입니다. 우리도 한국 기술을 연구하고 있소. 연구실에는 젊은 연구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쇄빙선의 3D 모델이 있었죠. 뭔가 발견한 게 있습니까? 이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소.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오. 그가 시뮬레이션을 실행시켰습니다. 한국 쇄빙선과 우리 아르크티카가 같은 두께의 얼음을 깨는 장면이었죠. 보시오. 한국 쇄빙선은 얼음을 깨는 게 아니라 자르는 겁니다. 선수 부분에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고압 워터젯 시스템, 얼음에 미세한 균열을 만든 다음 깨는 거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만 고집했으니까요. 더 큰 엔진, 더 두꺼운 선체. 하지만 한국은 달랐소. 그들은 효율을 추구했어요. 이반이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남극에서 30년간 데이터를 축적했소.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거기서 얻은 경험을 북극에 적용한 거요. 우리는 남극을 무시했지만 한국은 남극을 실험실로 활용했소. 저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이반,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춰있지 않겠죠. 이미 K-아이스브레이커 2, 3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연구센터를 나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네바강이 얼어있었죠. 300년 전 표트르 대제가 이곳에서
러시아 해군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극의 지배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 왕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우리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하나오션 최성태 회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북극은 인류의 마지막 프론티어입니다. 한국은 그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겁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파괴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로, 협력.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북극을 독점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공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렸던 걸까요? 북극을 지배하려는 우리의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저는 곧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의 주인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단지 잠시 뒤처진 것뿐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죠. 약속된 그날이 왔습니다. 바렌츠의 국제합동훈련의 날이 밝았습니다. 북위 75도, 스발바르제도 북쪽 200km 지점, 영하 38도의 강풍이 불고 있었죠. 저는 우리의 자존심, 원자력 쇄빙선 11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60메가와트 원자로 2개, 배수량 33,000톤, 북극의 절대 강자였죠. 출항 전날 밤 11위의 장교 식당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부함장 블라디미르 크루글로프가 보드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장난감이 우리 11위 앞에서 어떤 꼴을 보일지? 젊은 항해사 파벨이 웃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국 쇄빙선은 우리 11위의 3분의 1 크기래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죠. 폴란드 시연의 데이터를 봤으니까요. 저기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갑판 위에 수병이 외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선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미국 해양경비대 폴라스타, 캐나다 루이 S 생로랑, 핀란드 폴라리스. 그리고 저게 한국 쇄빙선입니까? 11위의 함장 막심 그리고로프가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흰색 선체의 태극 마크, K 아이스브레이커 1이었습니다. 실물로 보니 예상보다 작았죠. 우리 11위의 3분의 1 크기였습니다. 저런 장난감이 우리를 이겼다고요? 그리고로프 함장이 비웃었습니다. 저도 안심이 되었죠. 실제로 보니 별것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선체 라인이 유선형이었고 표면이 거울처럼 매끈했죠. 무엇보다 선수 부분의 각도가 독특했습니다. 기존 쇄빙선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였죠. 훈련, 지휘관이 무선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해군 준장이었죠. 오늘 훈련은 실전을 가정합니다. 2m 두께 단연빙을 통과하여 가상의 조난선을 구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각국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구역에는 거대한 빙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위성 측정 결과 평균 두께 2.3m. 일반 쇄빙선으로는 불가능한 두께였죠. 우리가 먼저 갑시다. 그리고 로프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11위가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죠. 함교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주시하며 다른 나라 쇄빙선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선박들은 대기 중이었죠. 모두가 러시아의 시범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속 전진, 쿠르릉, 쿠르릉. 거대한 원자로가 굉음을 내며 75,000 마력을 뿜어냈습니다. 11위의 뱃머리가 얼음에 올라탔죠. 그리고 자체 중량으로 얼음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콰직, 콰직. 2m 두께의 얼음이 깨지면서 거대한 얼음 조각들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장관이었죠. 이게 러시아의 힘이었습니다. 11위 함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11위입니다. 파벨이 환호했습니다. 이 정도 얼음은 아침 식사 전 운동이죠. 30분 동안 500m를 전진했습니다. 시속 1노트, 2m 얼음치고는 나쁘지 않은 속도였죠. 보셨습니까? 이게 진짜 쇄빙선입니다. 그리고 로프 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폴라스타의 차례였습니다. 붉은 선체의 폴라스타가 전진하기 시작했죠. 디젤 엔진의 굉음이 바다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300m를 가는데 35분이 걸렸습니다. 우리보다 느렸죠. 보십시오. 미국도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크루글로프 부함장이 득이양양했습니다. 캐나다 루이 생로랑은 더 고전했습니다. 400m를 40분, 중간에 후진했다가 다시 돌진하는 램밍 방식을 써야 했죠. 핀란드 폴라리스는 의외로 선전했습니다. 450m를 32분, 하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는 못했죠. 이제 한국 차례군요.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K 아이스브레이커 1이 천천히 빙판에 접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갑자기 180도 회전했습니다. 뭐 하는 거지? 함교의 모든 사람이 의아해했습니다. 선미부터 얼음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방향 쇄빙. 저도 이론적으로만 알던 방식이었죠. 겁먹었나 봅니다. 정면으로는 못 뚫으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파벨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블 액팅 선체, 앞뒤 모두 쇄빙이 가능한 설계였죠. 그때였습니다. K-아이스브레이커 1의 선미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고압 워터젯이었죠. 얼음 표면에 십자 모양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저게 뭐야? 크루글로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배가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콱콱콱콱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m 얼음이 마치 두부처럼 잘려나갔죠. 깨끗하게, 정확하게, 러시아 방식처럼 얼음을 부수는 게 아니라 칼로 자르듯 깔끔하게 절단했습니다. 함교가 조용해졌습니다. 자신만만하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죠. 속도를 측정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시속 3노트입니다. 아니, 3.5 노트. 우리보다 3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게다가 소음도 훨씬 적었죠. 11위가 괴물처럼 으르렁거렸다면 K-아이스브레이커 1은 조용히 얼음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로프 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K-아이스브레이커 1은 벌써 100m를 돌파했죠. 우리가 30분 걸린 거리를 3분의 1 시간에? 저건 속임수야. 얼음이 약한 곳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야. 파벨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K-아이스브레이커 1이 다시 180도 회전했습니다. 이번엔 정방향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죠. 방금 잘라놓은 얼음 틈새를 따라 빠르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한국 쇄빙선에서 무언가 날아올랐습니다. 드론이다. 열대의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날아올랐습니다. 각기 다른 고도로 흩어지더니 얼음 위를 스캔하기 시작했죠. 저는 망원경으로 드론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 상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초음파 센서가 장착되어 있었죠. 저걸로 뭘 하는 거지? 크루글로프가 물었습니다. 잠시 후 알게 되었습니다. K-아이스브레이커 1의 함교의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11위에서도 보일 정도로 선명했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얼음 지도였습니다. 얼음 두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빨간색이 가장 두꺼운 곳, 초록색이 가장 얇은 곳이겠죠? K-아이스브레이커 1은 마치 미로를 아는 것처럼 정확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불필요한 쇄빙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개척했죠. 전기에서 각국의 반응이 들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저게 가능한가? 미국 폴라스타의 선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드론은 있지만 저런 통합 시스템은 캐나다 선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핀란드도 비슷한 걸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한국이 먼저 실용화했군요. 핀란드 선장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15분 만에 500m를 돌파했습니다. 절반의 시간이었죠. 11위 함교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로프 함장이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실력은 더 두꺼운 얼음에서 나타납니다. 3m, 4m 얼음에서는 우리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위 대한민국 2.3km 돌파, 2위 러시아 0.8km, 3위 핀란드 0.65km, 4위 캐나다 0.6km, 5위 미국 0.55km.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3배 차이로 졌다고요? 그것도 우리보다 3분의 1 크기인 배에게? 무전기로 노르웨이 준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참가국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혁신적인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때 한국 쇄빙선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11위, 여기는 K-아이스브레이커 1입니다. 훌륭한 시범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전통적 쇄빙 기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지만 승자의 여유가 느껴졌죠.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북극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K-아이스브레이커 1이 유유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배,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았죠. 훈련이 끝난 후 국제 합동 만찬이 있었습니다. 스발바르 롱이어르비엔의 호텔이었죠. 연회장 입구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한국이 게임 체인저네요. 미국 메들린 프로스트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쇄빙선 5척 건조 계약을 협상하고 있죠. 유럽연합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에요. 모두가 한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소외되고 있었죠. 저는 한국팀을 찾았습니다. K-아이스브레이커 1의 선장이 한국인이 아니라 노르웨이인이라는 게 의외였죠. 하지만 기술 책임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강혜진이라는 이름이었죠. 어떻게 그런 성능이 가능합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혜진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저희는 남극에서 30년간 배웠습니다.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아라오노.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그 실패가 저희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커 1의 실시간 데이터였죠. 인공지능이 매 순간 수만 가지 경로를 계산합니다. 얼음 두께, 해류, 바람, 선박 상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죠. 저희는 이걸 아이스 내비게이터라고 부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드론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0.1초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슈퍼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마치 체스를 두듯이 십수 앞을 내다보며 움직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장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데 한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의 차이입니다. 강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얼음과 싸우죠. 정복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얼음과 대화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미국 해안경기대에 매들린 프로스트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강 팀장님,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북극을 놓고 경쟁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한 겁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 바에서 혼자 보드카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강해진 팀장이었죠. 니콜라이 국장님이시죠? 존경합니다. 아르크티카 설계는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되었군요.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 작은 연구선입니다. 아르크티카 같은 거대한 원자력 쇄빙선은 여전히 러시아만이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효율은 당신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강 팀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각자의 강점이 있는 거죠. 러시아는 힘, 한국은 기술, 함께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죠. 한국은 러시아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북극을 개발하고 싶을 뿐입니다. 북극은 너무 크고 위험해서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42년간 저는 러시아가 북극의 유일한 주인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창밖으로 북극의 오로라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커튼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장관을 이루었죠. 오로라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보는 거죠. 북극도 그래야 하는 걸까요? 시비리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함교에서 우리 선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쇄빙선, 정말 대단하더군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드론하고 인공지능, 우리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선원들은 이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9세대만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무르만스크로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진실을 써야 했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인정하기 싫은 그 진실을. 바렌츠의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해군성 건물로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러시아 북극전략위원회 특별회의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세르게이 쿠즈네초프 북극함대 사령관, 국방부 차관, 에너지부 장관, 로스아톰 회장, 러시아 북극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위층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세르게이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죠. 바렌츠의 굴욕을 설명하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경로 탐색, 고압 워터젯 쇄빙, 나노 코팅 선체. 변명이 아니라 해결책을 듣고 싶소. 국방부 차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유엔이 북극 자원 개발권을 논의하고 있소. 지금까지 우리가 유리했던 건 최강의 쇄빙 능력 때문이었어. 그런데 한국이 나타나서 판을 뒤집고 있다고. 에너지부 장관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야말 LNG 프로젝트 아시죠? 북극 최대 천연가스 개발 사업입니다. 운송을 위해 쇄빙 LNG선 15척이 필요한데 대우조선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요? 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을 보십시오. 건조 기간 3년, 유지 보수 20년 보장. 우리 즈베즈다 조선소는 5년에 10년 보장밖에 못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말한 사람은 드미트리 사도브니코프. 35살의 젊은 엔지니어였죠.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릴로프 연구센터의 신예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세르게이 사령관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드미트리는 주눅들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을 석 달간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부정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배워서 따라잡아야죠. 자존심도 없는가? 자존심으로 얼음을 깰 수 있습니까? 드미트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2014년 아라오노 북극 고립 사건 이후 국가적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0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했죠.
산학연이 하나가 되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극지 연구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하나오션, 대우조선, 포스코, 삼성중공업.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 기관이 따로 놉니다. 해군은 해군대로, 로스아톰은 로스아톰대로, 은 가스프롬대로. 협력이 없습니다. 내 놈이 뭘 안다고 로스아톰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 네브스키가 뭐라고 했습니까? 적에게서도 배울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잠재적 파트너입니다. 저는 드미트리를 보며 놀랐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는군요. 니콜라이, 당신 생각은 어떠소? 세르게이 사령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드미트리 말이 맞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미 우리를 앞섰습니다. 계속 부정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5년간 집중 투자해서 따라잡기. 하지만 그동안 한국도 발전하겠죠. 둘째,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러시아인으로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니까요. 말하시오. 협력입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벌리자는 겁니까?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손을 잡는 겁니다. 우리는 60년간 축적한 북극 운항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게 필요하죠. 거래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북극 자원 개발은 한 나라가 독점하기엔 너무 큽니다. 협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세르게이 사령관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북극은 러시아의 미래입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했죠. 젊은 세대는 이미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드미트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셔서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9세대는 쉽게 변하지 않아. 드미트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잖습니까? 한국과 협력하는 게 답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2년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진실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네바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표트르 대제 동상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죠. 300년 전 표트르 대제는 서유럽의 앞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접 네덜란드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황제가 목수 노릇을 한 거죠. 자존심을 버리고 배움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인 걸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다? 42년간 쇠빙선 설계의 정점에 있던 제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죠. 자존심만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한 달 후 저는 극동으로 날아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즈베즈다 조선소. 러시아 극동 조선업의 심장부였죠. 야말 LNG 프로젝트의 쇠빙 LNG선을 건조하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조선소장 빅토르 체르노프에게 물었습니다. 아, 니콜라이,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삼성중공업과 기술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야말 프로젝트 납기를 맞추려면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기술 자문을 받는다니. 빅토르가 저를 도크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LNG선이 건조 중이었죠. 크틱 LNG 운반선, 17만 톤급 거대한 배였습니다. 보십시오. 한국 기술자들이 가져온 모듈 공법입니다. 선체가 블록 단위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각 블록은 이미 배관과 전선까지 설치된 상태였죠. 공기가 40% 단축됐습니다. 비용도 30% 절감됐고요. 그때 한국인 기술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아는 얼굴이었죠. 니콜라이 국장님? 당신은 김태섭? 20년 전 무르만스크에 연수 왔던 한국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에게 러시아 쇠빙선 기술을 가르쳤죠. 신참 엔지니어였던 그가 이제는 삼성중공업 극지선박 부문 상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스승님, 김태섭이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20년 전처럼 정중했죠.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조선소를 돕고 있습니다. 스승님께 배운 것을 되돌려드리는 거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가르치러 온 격이었으니까요. 김태섭이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20년 전처럼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20년 전 무르만스크의 제 사무실에서처럼. 니콜라이 국장님, 저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쇠빙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다. 인류의 새로운 영토를 여는 열쇠다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극지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겁니까? 김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실패해서 배웠습니다. 2014년 아라오노가 북극에서 고립됐을 때 우리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러시아 쇄빙선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 해내야 한다고. 그래서 10년간 죽어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국장님께 배운 기초가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우리만의 길을 찾은 겁니다. 김태섭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한국형 쇄빙선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개발 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여정이었죠. 처음 3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원했습니다. 극진은 한국의 미래라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니콜라이 국장님, 김태섭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면 어떨까요? 러시아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이 만난다면 진정한 극지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변할 겁니다. 이미 변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있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빅토르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니콜라이, 드미트리가 왔네. 자네를 찾더군. 드미트리 사도브니코프. 상트페테르부르크 회의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주장했던 젊은 엔지니어였죠. 국장님,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크렘린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과 북극 기술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요. 저는 놀랐습니다. 세르게이 사령관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북극 개발은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가야 한다고. 김태섭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한국 정부도 환영할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한 테이블에 앉아 미래를 논의했죠. 20년 전 스승과 제자였는데 이제는 동료가 되었네요. 김태섭이 보드카 잔을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죠.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거제도에 가보셨습니까? 아니, 기회가 없었어. 보십시오. 하나오션 조선소를요. 그곳에서 미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김태섭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주선해드리겠습니다. 강혜진 팀장을 만나보세요. 이 아이스 브레이커를 설계한 천재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러시아 쇄빙선 설계국장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한다. 하지만 호기심이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날 밤 블라디보스토크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태평양 너머 한국이 있었죠. 42년 전 저는 소련 해군 장교로서 이 항구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배워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변해야 했습니다. 2달 후 저는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죠. 공항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모든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러시아어도 있었습니다. 김태섭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국장님, 거제도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거가대교를 건너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8km가 넘는 해상 교량이었죠. 러시아에는 이런 규모의 해상 교량이 없었습니다. 이 다리를 만드는 기술이 쇄빙선 건조에도 적용됩니다. 김태섭이 설명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구조물 건설? 그게 핵심이죠. 하나오션 거제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축구장 400개 크기, 동시에 수십 척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들, 높이 100m가 넘는 골리앗 크레인들. 정문에서 강혜진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국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르크티카 설계 논문을 대학 때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저를 존경한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강 팀장이 저를 특별 전망대로 안내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저기 보이는 게 K-아이스 브레이커 2입니다. 원보다 30% 성능이 향상됐죠. 거대한 하얀 선체가 도크에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기능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설계 철학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같이 되는 겁니다. 물같이요? 노자가 말했죠.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것을 뚫는다고. 얼음과 싸우지 않고 얼음을 이해하고 얼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동양 철학을 쇄빙선에 적용하다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저를 설계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로 작업 중이었죠. 평균 연령이 32살입니다. 모두 극지 전문가들이죠.
한 엔지니어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북극해 전체를 3D로 모델링한 것이었죠. 해류, 기온, 얼음 두께, 바람,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30년간 남극에서 수집한 겁니다.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아라우노, 그리고 강 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러시아 자료도 참고했습니다. 공개된 논문들이요. 국장님 논문도 많이 읽었습니다. 제 연구가 한국 쇄빙선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니 복잡한 심정이었죠. 그때 최성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한화그룹의 수장이자 한화오션의 회장이었죠. 니콜라이 국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최 회장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엔지니어셨습니다. 6.25 전쟁 후 폐허에서 한국 산업을 일으킨 세대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 회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50년 전 이곳은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됐죠. 불가능은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요. 점심은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최 회장도 직원들과 같은 식당을 썼죠. 평등이 창의성을 낳습니다. 최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강 팀장이 물었습니다. 국장님,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한다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북극 항로를 완전히 열 수 있을 겁니다. 수에즈 운하를 대체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강 팀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북극 해저 자원 개발입니다. 석유, 가스, 희토류, 인류 100년을 먹여 살릴 자원이 북극 바다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그래서 더욱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개발, 한국의 친환경 기술과 러시아의 극지 경험이 만난다면 가능합니다. 오후에는 실제 건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K-아이스브레이커 2의 내부로 들어갔죠. 브릿지는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스크린, 홀로그램 해도, 인공지능 항해 시스템, 이게 아이스 내비게이터입니다. 강 팀장이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북극해가 홀로그램으로 나타났죠. 빨간색은 두꺼운 얼음, 파란색은 얇은 얼음. 최적 경로가 초록선으로 표시됐습니다. 딥러닝으로 매일 더 똑똑해집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성공을 기억하고 엔진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죠. 디젤과 전기를 상황에 따라 전환합니다. 얼음이 없을 때는 전기로, 쇄빙할 때는 디젤로. 연료를 40% 절약합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혁신적이었죠. 견학이 끝난 후 강 팀장이 작은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아이스 브레이커의 모형이었죠. 국장님의 아르크티카가 저희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장님께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모형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강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제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국장님처럼 42년 경험이 있었다면 다르게 접근했을 겁니다. 저희는 경험이 없었기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나은 길을 찾았지 않습니까? 강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길입니다. 러시아에는 러시아의 길이, 한국에는 한국의 길이 있죠. 함께 간다면 더 좋은 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산의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이 보였죠. 컨테이너선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42년 전 저는 소련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쇄빙선 기술에서만큼은 절대적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러시아를 뛰어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까? 네, 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입니다. 한국이 해냈다면 러시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다면 진정한 북극 시대를 열 수 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강혜진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강 팀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러시아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연수 보내고 싶습니다. 20년 전 김태섭처럼요. 환영합니다. 저희도 러시아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60년 북극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니까요. 그럼 시작해봅시다. 작은 걸음이지만 미래를 향한 걸음을. 전화를 끊고 저는 K-아이스 브레이커 모형을 다시 봤습니다. 작지만 강한 배, 한국 그 자체였죠. 거제도에서 돌아온 지 석 달 후 저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북극점 국제과학기지에 보급품을 운송하는 작전이었죠.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 야말이 주도하고 각국 쇄빙선이 지원하는 연합작전이었습니다. 무르만스크 항구 야말에 승선하기 전 저는 참가 선박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폴라스타, 캐나다 루이 생로랑, 그리고 한국 아라온2. 저는 놀랐습니다. 아라온의 후속선이 벌써 건조됐다는 말입니까? 네, 작년에 진수했습니다. 야말의 선장 아나톨리 소콜로프가 설명했습니다.
15,000톤급 아라온보다 2배 큽니다. K-아이스 브레이커의 기술이 적용됐다고 들었습니다. 출항 이틀째 북위 85도 지점에서 각국 쇄빙선이 합류했습니다. 아라온2가 수평선에 나타났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했죠. 유선형의 아름다운 선체, 깔끔한 디자인. 10년 전 투박했던 아라온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라온2, 여기는 야말, 환영합니다. 야말, 여기는 아라온2,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선 통신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설마, 박도윤 선장입니다. 니콜라이 국장님 계신가요? 박도윤, 전 세종기지 월동대장. 강혜진 팀장이 말했던 그 전설적인 극지 전문가였습니다. 북극점까지 500km, 본격적인 쇄빙이 시작됐습니다. 3m가 넘는 단연빙이 앞을 가로막았죠. 야말이 선두에 섰습니다. 75,000마력의 괴력으로 얼음을 부수며 전진했죠. 하지만 속도는 시속 2노트. 더디고 힘겨웠습니다. 그때 박도윤 선장이 무선으로 제안했습니다. 야말, 제가 옆에서 보조하겠습니다. 투트랙 쇄빙법을 써보죠. 투트랙 쇄빙법, 이론으로만 알던 방식이었습니다. 두 쇄빙선이 나란히 가며 더 넓은 수로를 만드는 거죠. 시도해봅시다. 아라온2가 야말 옆으로 왔습니다. 두 배가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며 전진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쇄빙 속도가 2배로 빨라진 겁니다. 아라온2의 인공지능이 야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보조, 경로를 계산한 덕분이었죠. 훌륭합니다. 아라온2, 아나톨리 선장이 감탄했습니다. 사흘째 북극점까지 100km 지점에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거대한 압력능선이 나타난 거죠. 10m 높이로 솟은 얼음 산맥이었습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미국 폴라 스타의 선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보급품이 긴급합니다. 캐나다 선장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박도윤 선장이 나섰습니다. 제가 정찰하겠습니다. 아라온2에서 드론 편대가 날아올랐습니다. 10대의 드론이 압력능선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30분 후 박 선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약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북서쪽 300m 지점. 폭 50m 구간의 얼음이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화면에 3D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까지 얼음 두께가 색으로 표시됐죠. 하지만 그래도 5m가 넘습니다. 야말과 아라온2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저는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작전을 지켜봤습니다. 야말이 먼저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얼음산에 부딪혔죠.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습니다. 뒤이어 아라온2가 같은 지점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딪히는 게 아니었죠. 선수의 워터젯이 작동하며 균열을 확대시켰습니다. 왕복 10번, 마침내 통로가 열렸습니다. 성공이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이었죠. 북극점 도착, 세계 꼭대기, 북위 90도. 국제과학기지는 얼음 위에 세워진 임시 구조물이었습니다. 15개국 100명의 과학자가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었죠. 보급품을 하역하는 동안 저는 박도윤 선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구, 눈빛에 극지 30년의 경험이 서려 있었죠. 니콜라이 국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르크티카 설계, 정말 대단한 작품입니다. 아라온2도 훌륭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습니다. 박 선장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끝없는 얼음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1988년 제가 처음 남극 세종기지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한국은 극지 후진국이었죠. 러시아, 중국,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많이 배웠습니다. 미르니 기지, 보스토크 기지. 러시아 대원들이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겁니까?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박 선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국장님,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납니다. 그래서 미래를 봐야 했습니다. 북극이 열리면 자원과 항로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10년간 준비한 거군요. 30년입니다. 남극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과학기지 식당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보드카와 위스키, 소주가 테이블에 올랐죠. 아나톨리 선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북극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명했듯이 협력할 때 더 강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식사 후 저와 박 선장은 기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북극의 백야, 태양이 지평선 위를 빙빙 돌며 지지 않았죠. 국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내년에 할러 합동 북극 탐사를 하면 어떨까요? 야말과 아라온2가 함께요. 정치적으로 복잡할 텐데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연구라고 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해볼 만합니다. 모스크바에 건의하겠습니다. 박 선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장님 같은 분이 러시아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보는 분이니까요. 우리는 굳게 악수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악수였죠. 북극점에서 무르만스크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야말 선교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42년간 저는 러시아가 북극의 주인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죠. 북극은 너무 크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소중해서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다는 걸. 한국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경쟁자도 아니었죠. 함께 북극을 개척할 동료였습니다. 북극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크렘린으로 호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극위원회 특별보고였죠. 회의실에는 최고 2층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국방장관,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42년간 쇠빙선을 설계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소. 러시아 북극 정책의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죠. 각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쇠빙선 기술에서 우리를 앞섰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러시아의 열세를 인정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죠. 계속하시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러시아에게는 60년 북극 경험이 있습니다. 데이터, 노하우, 인프라,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저는 화면을 띄웠습니다. 북극 지도였죠. 북극해는 지구 표면의 3%, 14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석유 900억 배럴, 천연가스 47조 큐빅미터가 매장되어 있죠. 그건 알고 있소. 국방장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거대한 자원을 러시아 혼자 개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오? 협력입니다. 한국과 손잡는 겁니다. 세르게이 사령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니콜라이, 정신이 나갔소? 아닙니다. 정신이 든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똑바로 봤습니다. 각하, 냉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21세기 북극은 대립이 아닌 협력의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푸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와 자원이 있죠. 한국 쇠빙선과 러시아 인프라를 결합하면 북극 항로를 완전히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수에즈 운하 대비 40% 단축. 연간 물류비 1조 달러 절감. 러시아는 통행료만으로 연 1000억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총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겠소? 미국도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건 한국과 함께 갈지, 혼자 갈지뿐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북극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야말과 아라운2가 나란히 있는 모습. 이것이 미래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하는 북극.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니콜라이, 당신이 상간 러시아를 위해 일한 건 압니다. 그런 당신이 한국과의 협력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각하. 자존심? 네, 진짜 자존심은 고집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한국이 더 나은 걸 인정하고 배우고 함께 가는 것. 그게 진정한 강대국의 자존심입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지만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좋소.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씀하십시오. 러시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오. 협력은 하되 종속은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세르게이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니콜라이, 당신이 옳았소. 시대가 변했어. 42년 만에 그에게서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비공식 회동이었죠. 러시아가 협력을 제안한다니 놀랍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러시아도 변해야죠. 조건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러시아 영해 통과 시 러시아 쇠빙선 의무 사용, 수익의 30% 배분, 기술 공유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환경보호 최우선, 국제법 준수, 모든 정보 투명 공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이었죠. 그날 저녁 강혜진 팀장과 박도윤 선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죠. 국장님이 큰 결단을 하셨네요. 박 선장이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42년 신념을 바꾸는 건 하지만 옳은 결정입니다. 강 팀장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하면 진짜 북극 시대가 열릴 겁니다.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건배였죠. 석 달 후 모스크바 크렘린, 러시아와 한국은 북극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공식 발표였죠.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냉전의 상징이던 러시아와 신흥 강국 한국의 협력.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조인식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42년 전 저는 소련 엔지니어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영원히 북극을 지배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저도 변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 개방, 협력, 미래를 만드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배웠죠. 이제 시작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만들 북극의 미래, 얼음의 바다가 협력의 바다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저 니콜라이 페트로프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42년간 북극의 절대 강자였던 러시아, 그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손을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울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함께 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죠. 한국의 도전 정신과 러시아의 경험이 만났을 때 북극은 새로운 가능성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쇄빙선 설계국장 니콜라이 페트로프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한국이 만들어가는 놀라운 미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